모르겠는 게 있고 뭔가 되게 아리송하기도 하고 되게 매력적이고 어떤 순간에 굉장히 까칠하지만 결정적으로 속을 알 수 없이 되게 당차고 발랄한 어떤 그런 인물들을 볼 때 이 배우가 되게 최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희 배우는 이 그녀 연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 게 상대역으로 연기를 또 하셨으니까 워낙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극장 나오자마자 가장 처음 한너 때문에 되게 많이 웃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녀 캐릭터에서 발견한 유선영 배우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웃기고 혹은 더 좋았던 것들이 있겠죠. 잘 아는 사이니까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영화 속에서 많은 모습들이 실제 아벨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 이걸 만나니까 이 영화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센세이션한 영화? 남다른 영화? 우리는 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기를 하고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고 어쨌든 이렇게 찍은 것들이 쌓여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 하는데 불안할 수도 있죠. 내가 진짜 이렇게 연기해도 될까? 근데 역시 아벨이답게 그딴 거 없이 아주 당시에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되게 옥상에서 이렇게 기지개 피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투샷이나 되게 많은 순간들에서 자유로워 보였어요. 원래 이렇게 이 친구가 몸도 잘 쓰는 배우고 그런데 그 뭐지 이 친구의 움직임을 다 담아줄 수 있는 좀 큰 앵글들이 많았고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마지막 네, 그 말투랑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말투이실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은 다르시네요. 다르긴 한데 말투 자체가 뭐 인물을 연기한 거니까 다를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사실 목소리 자체가 되게 뗀뗀한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 좀 카랑카랑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서 대사를 할 때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는 딕션이라서 대사가 많은 분량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들리는 목소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아마 연극 하실 때도 좀 많은 장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두상 캐릭터에게 정말 가장 궁극적인 궁금증이 이거예요. 너무 셋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친구 집에 왔을 때도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바로 그 친구의 얼굴도 알아보고 집도 찾아오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왜 중간에 어떤 커플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자기가 동창이라는 얘기를 그 친구가 하잖아요. 그 통장, 아니 그 통장이 그 통장 왜 통장이 그 동창도 뭔가 긴가민가하면서 아 그래 너였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얼굴 아예 못 알아보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쌤만 못 알아보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도 감독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장난이고요. 이게 사실 이런 질문들 좀 받아봤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미숙한 그런 설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면 인식 장애이긴 하지만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드라마에 치중이 돼 있어서 저도 안면 인식 장애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많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 소개될 때 나는 안면 인식 장애인이 좀 믿어주십시오. 약간 이러고 그냥 저는 드라마를 향해서 나아가가지고 근데 약간 변호해 보자면은 좀 옷차림이나 아니면 또 그런 걸로 또 구별을 하지 않았을까 변호를 해봅니다. 네. 거의 뭐 저만한 찍은 수준인데 갑자기 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복장하면은 사실 또 두상의 복장이 더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패션인 줄 알고 후드 셔츠를 계속해서 거꾸로 입고 다니는 되게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샘이라고 자기가 믿는 그러니까 분홍 원피스를 입고 나왔던 그 순간에는 앞뒤 설명 없이 갑자기 후드티셔츠를 멀쩡하게 입고 드러나죠. 그 디테일도 뭔가 감독님이랑 얘기하셨을 거란 생각했거든요. 어떤 디테일 혹시 얘기 나누셨어요? 그 두상이 의상이 한 두 벌 정도 되잖아요. 티셔츠랑 그 의상이 아마
마두상 첫 번째 티셔츠에는 이 장미꽃이 그려져 있고 그런 컨셉이나 그런 것들도 마두상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한 의상 설정이었던 것 같고 후드티가 중간에 돌려 입는 계기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어떤 그 마두상과 그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진전되어 가고 서로의 관계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후드티가 거꾸로 있다가 후드티를 바로 입는 순간에 뭔가 둘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전이 될까. 중간에 비행기 씬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크게 지나가는 장면도 저는 둘 사이의 어떤 그 심리적 관계가 정리되어가는 아니면 혹은 이전에 어떤 불안정했던 것들이 떠나가는 걸 상징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후드티도 약간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비행기에 큰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는데 감독님 실제로 의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만나는 공간을 어디로 해야 될까를 우선은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캐시를 묻어놓은 그 공간. 근데 막 서해대교도 건너고 막 다양한 어디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아마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뜨문뜨문 두상이가 과거의 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배경이 소스가 되는 것들이 이제 뜨문뜨문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상상했을 때는 어느 시골의 어느 아담한 동네 같은 좀 그런 순수청년 마두상을 보건대 또 비추어 보건대 뭐 그런 식으로 연결됐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곳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둘이 타임캡슐을 찾으러 갔을 때 타임캡슐은 없을 것이다 일단. 그리고 그 공간은 지금 현재에서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을 거고 그곳은 아마도 황폐화된 공간이 아닐까. 그 황폐화된 이유는 아마도 그냥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고 바뀌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공간이 변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좀 황폐화된 공간이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찾은 공간이 이제 그 공간이고 그리고 그 공간에 어떤 거대한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다니다 보면 분명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공간이 사실은 뭐 지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있는 오세동이라는 공간인데 사실 그 공간에서 두상이가 했던 대사들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집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게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그쪽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곳도 이제 재개발 이유로 골프장에 들어선다는 이유로 거기가 이제 유럽들에 의해서 다들 이렇게 된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두상이가 그런 공간에서 뭔가 타임캡슐을 찾는다라는 게 오히려 되게 이 영화의 주제와도 되게 맥락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여기는 뭐 비록 모조품일지라도 어쨌든 뭐 고흐의 그림도 등장을 하고 뭐 피카소의 그림도 주워오고 있고 해서 그리고 뭐 클래식 음악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한다던가 그리고 샘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굉장히 직접적인 모티브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영화의 톤을 생각했을 때는 저런 게 등장을 한다고 싶은 뭔가 굉장한 클래식한 무언가 계속해서 섞는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도 어떤 의미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같아요. 이 영화가 저는 스스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플롯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플롯에서 사실 무언가 찾는다라는 플롯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사실 올드해요. 대부분의 7, 80년대 영화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고래사냥의 어떤 병태나 그들도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용하던 어떤 뭔가 찾는다라는 방식 자체가 되게 올드하고 서사를 올드하게 보이고 되게 구식처럼 보이는데 그 어떤 것이 사실 우리 영화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흉내를 내고 싶었고 근데 요즘 시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어떤 시선을 맞추되 이 영화를 조금 더 우아하게 하자면 다양한 어떤 클래식도 좀 과감하게 쓰고 그리고 어떤 마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전부터 현대까지 모든 예술이 다 나온다고. 저기 네. 시베리도 나오는 네, 그러니까요. 시즈웰까지 해서 그 음악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영화가 뭔가 되게 작다 하고 막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그 흘러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음악도 사실은 좀 이렇게 분리해서 쓰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녀가 뷔시의 달빛을 알려주고 이 계속 베토벤 소나타만 등장하던 부상의 테마로는 그가 한 시대가 한참 흘러 지나간 인상주의 어떤 뷔시 음악을 배우면서 또 어떤 서로의 영향을 계속 끊임없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좀 써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올드한 플롯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러브 스토리에 기대하는 게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배우들도 그렇지만 상희 씨도 뭐 단편이든 장편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랑이 테마가 되는 연기들을 여러 번 연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 플롯에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좀 신선했다, 좀 좋은 뭐 러브 스토리였다, 참신한 러브 스토리였다라고 배우로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을까요? 러브 스토리에서 기대하는 건 케미? 두 배우의 케미? 그랬던 그런 영화를 볼 때 그런 거 같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뭐라고 하시죠? 참신한 러브 스토리 그 우선 영화의 소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작부터. 그리고 그 요즘 좀 영화 되게 영화판이 단조로워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약간 다른 빛깔을 내는 영화들이 나올 때 저는 되게 반갑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그 배우들의 매력을 되게 잘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와 그녀뿐만 아니라 그 편의점도 너무 웃기거든요. 그 아저씨.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편의점 플롯의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저는 이 플롯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러브 스토리라는 메인 플롯이 있으면 그거를 이끌어가는 서브 플롯이 등장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게 있어야 그게 밀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편의점 상황들, 뭐 거기서의 대사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기에 따라 좀 너무 짓궂지 않나 혹은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것들도 있고 특히 그것이 어떤 마도상이 아닌 다른 남성 캐릭터가 여성을 사귀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계산을 할 때 어떻게든 그 성인용품만 사수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 생각이 나와서 플롯일까. 왜냐하면 이 순진한 러브 스토리와 단순히 데뷔됨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큰 서브 플롯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감독님 얘기 듣고 싶어요. 근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두상이와 어떤 좀 대비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과거, 이 친구는 과거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 쓸 때 이 친구는 과거를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인물이고 이 친구는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이제 성중이라는 인물이고 그 친구가 현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서 이제 밤의 파수꾼처럼 편의점의 파수꾼처럼 계속 뭔가 지키면서 계산을 하고 그 오고 가는 커플들을 지켜본다라는 거. 근데 편의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제가 그 전에도 질문 때문에 여러 번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나오고 없어지는 이야기라면 사실 편의점은 그냥 잠깐 뭘 사기 위해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쓰여진 공간일 텐데 저희 영화에서는 대단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인물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편의점은 사실 몇 시에 누가 어떤 복장으로 무엇을 사느냐 이 정보만 갖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사람이 어떤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유추가 가능해요. 근데 어쩌면 이게 과거에는 없는 형태의 소비 공간이었는데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들어서면서 이게 그러니까 단순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서 어떤 맨날 밤마다 찾아오는 커플, 그리고 거기에 중심되는 남자가 있고 어느 순간에 바뀌는 여자, 그러면 또 그 여자들은 어떤 복장으로 또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를 했을 때 정말 어찌 보면 그냥 사랑이 아닌 어떤 연애의 순간들을 담은 커플인 거죠. 어찌 보면 맨날 이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는 뭔가 두상이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할지 몰라도 뭔가 어느 순간 지나면 이제 이 여자가 계속 푸딩을 먹고 싶어 하는데도 그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잖아요. 한 번은 뭐 콘돔 때 CD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 한 번은 혹시 어린 친구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시세 관람가라서 네네 CD가 있을 그래서 제가 성인용품이라고 순화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네. 제가 맨날 이게 제가 머리가 썩었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물들이 계속 처음에는 이 여자를 뭔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던 그런 마음들이 갈수록 자신의 어떤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요. 한 번은 푸딩에 밀리고, 한 번은 뭐 담배 때문에 밀리고. 그럼 결국에 담배에 밀린 순간에는 이제 다른 커플, 다른 여자가 또 등장하는데 그 여자도 사실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이런 패턴이, 그냥 이러한 어떤 패턴이 계속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두상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주고 또 이 인물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랑을 찾을지. 사실 서브 플롯이긴 하지만 두상은 두상의 성중은 성중대로의 플롯이 사실 따로 있는 거죠. 네. 비율을 극 안에서 찾아보자면 그들은 와이파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껐다 켰다 하고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비번을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사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간 좀 비교되는 사랑으로서의 묘사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궁금한 점이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영화가 감독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열심히 찾는 것에 대한 플롯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 앉아 계신 네 분에게 그런 존재가 뭘까, 셈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독님부터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고 있는 자기만의 무언가, 지금 현재 그것이 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찾았죠. 저는 뭐 찾고 있는 중에 아니고 찾았고요. 그게 셈이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냐고. 셈이에요. 뭐냐면 이 영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를 쓰고 두상이라는 캐릭터를 쓰고 극중 안에서 두상이 샘이라는 이야기를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연극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또 한편에서 물러서서 보면 어쩌면 그 샘의 이야기 사실 제가 쓴 거거든요. 두상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결국에는 두상이도 샘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면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근데 멀리서는 어쩌면 저는 그 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야기를 쓸 때 샘의 존재는 이미 사실 찾은 거죠, 어찌 보면. 그 질문은 지금 감독님의 라이프에서 지금 현재 감독님의 삶에서의 셈이 무엇인가? 꼭 그렇게 꼬집고 싶어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이 정도 아름답게. 그래요? 아름다웠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네, 맞죠? 네. 저는 어쨌든 찾은 걸로 하고 이상해. 배우들 얘기 좀 더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셈이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셈이 뭔가 사람이 찾고자 하는 거라면은 저는 요즘 그 영화랑 상관없이 항상 나는 지금 이제 또 뭐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저한테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셈을 찾았다면은 죽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웃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그렇잖아. 뭐 너는 지금 바로 모든 걸 찾았니? 아니지. 뭐 그런 것처럼. 이상이가 얘기하는 것 같네요, 갑자기. 네,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어째 죽는 순간 전까지는 계속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셈인 것 같아서 실제로는 뭐 계속 찾고 있는. 그래서 감독님이 찾았다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벨 씨는 뭐예요? 지금 자기의 셈? 그때 되게 너무 진부한 대답인 것 같은데 아마
저는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을 계속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 삶에서 샘이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진부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답이에요. 혜니 씨는 뭐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현장에서 어떤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였었는데 그 선배님이 정말 이렇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선배님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께서 잠깐 연기를 한 10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연기를 하고 계신데 그 쉬게 된 계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어떤 감독님의 영화를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그게 되게 상심이 컸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쉬다가 그 감독님께서 그 후에 또 다른 영화를 찍는다고 이제 연락이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처음엔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어쨌든 가게 돼서 우연히 이제 감독님하고 독대를 하게 된 거예요. 2차 오디션에서 결국 그 영화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감독님께서 그 언니를 기억을 못 하실 줄 알았대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께서 언니가 기억이 났는데 그때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봐도 그때 네가 그때 그 역을 했던 어떤 배우보다 연기를 잘했어. 너 기술적으로 훨씬 이렇게 훈련된 느낌으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누가 봐도 네가 연기를 잘했어. 그런데 그때 네 연기는 네가 없었어라고 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네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연기해도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게 그 밖에서 이 분야에 있지 않거나 혹은 밖에서 듣기에는 그 감독이 무슨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한참 그걸 찾고 있는 때라서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극 중에 마두상처럼 되게 헷갈리기도 해요. 쌤의 존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고 이게 정말 나의 그냥 내 상상이 만들어낸 건지 혹은 그 불안한 어떤 것들이 그냥 찾으려고 하는 의식인 건지 랑 비슷한데 저도 어쨌든 내 연기에서 나를 좀 찾고 싶습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네, 관객 질문을 지금부터는 받아볼 텐데요. 이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때 감독님이 직접 만드셨던 버전의 포스터죠. 네, 여기 지금 감독님이랑 두 주연 배우가 사인을 하신 포스터가 5장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 사인해 계신 분이 제일 먼저 질문.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남이꼬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웃기려고 좀 의도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대본 그게 모든 게 다 대본이었는지 그러니까 배우님의 어떤 애드리브 그런 건 없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어로 하고 있는 우리가 다 알아듣겠어요. 일본어로 자막도 없는데. 네. 거기 일단 스크립트에는 어떻게 움직인다, 어떻게 말한다 이런 지문이 없어요, 사실. 그것도 웃긴 게 일본어로 써있지도 않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나는 나미코입니다. 가로치고 일본어로. 다는 아니에요. 감독님. 아닙니다. 아무튼 다 번역돼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본어로 써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혼진 이런 거는 그냥 써 있었죠, 감독님. 그렇죠. 해석이 많이 왜곡돼. 제가 너무 또 초보를 또 받아서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봐서 그 기억이 강한 걸 수도 있고요. 네, 남이꾸는 제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감독님께 보여드렸을 때 감독님과 그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이제 픽한 버전의 남이꾸입니다.
일부러 막 웃기려고 제가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마이크 드신 김에 아벨 씨가 한번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지금 이쪽에 남자분이 제일 먼저. 네. 이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그 타임캡슐에 왜 나침반을 넣었는지, 또 고장난 나침반을 왜 넣었는지 혹시. 이런 질문을 사실 이제 몇 번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무대 인사를 종종 받는데 어쩌면 이제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러니까 관객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 같은 거는 하나씩 정도는 좀 넣어놓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이 그러니까 고장난 나침반과 매미 허물이죠. 사실 두 개 다 정상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추억을 묻고자 넣어놓은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어쩌면 이제 관객 대단히 큰 중요하게 작용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몰라도 상관없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사실 왜 그럴까라는 어떤 관객한테 던지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사실. 네. 하지만 약간의 힌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둘의 어떤 추억이 담겨 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로가 추억이 있었고 살짝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이제 매미가 아닌 매미 홈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넣어놓고 결국에 나중에는 현실에서는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영화가 나름대로 되게 영한 영화인데 또 한편으로 청춘 영화이기도 하고 좀 이런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청춘들에게 조금의 약간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것들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요?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아니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면 배우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뭐 감독님은 뭐 관객의 해석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사실은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뭐 질문 하나나 설정 하나가 배우들이 캐릭터를 잡아가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캐릭터들이 왜 매미, 뭐 그 허물 혹은 고장난 나침반에 넣어두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은? 매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침반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두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녀 실제 이제 결국에는 마두상에게 샘은 그녀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마두상이 찾던 그녀는 마두상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녀랑 묻었던 타임캡슐에서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좀 투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침반은 방향을 설정해주는 장치인데 그게 고장나 있어야 그 둘 사이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벨 씨 혹시 어떤 생각했었어요? 그 두 가지 설정에 대해서? 네, 저도 나침반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제가 연기한 인물도 실제적으로는 그게 왜 담겨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녀를 연기할 때 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넣지 않았을까? 그런 되게 오래되고 다 되게 폐허가 된 곳에서 유일하게 있는 아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나침반과 매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그때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들 그리고 뭔가 고장난 것들 아니면 허물들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인데 그것들이 이 친구들한테 소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타임캡슐에 넣어놓을 만한 보물이 되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나침반이나 매미 허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게 사탕봉주였어도 사실은 네. 상관없는 것들이고 사실은 둘이 공유할 수 있는 시시하면 시시할수록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 타임캡슐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최준영 배우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최준영 이걸 들고 있는 노란색 후드 아 정말 지목할 수밖에 없었네요. 분홍색 최준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님, 실제 최준영 배우님과 마동상이라는 캐릭터 사이에 닮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빠 저희 선물 있는데 이따 꼭 드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마두상하고 닮은 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닮은 점도 있고 완전히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고 항상 닮은 점은 사실 제가 느끼기보다는 주변 분들이 더 얘기를 잘해줄 것 같긴 한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던 그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개인의 매력이나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닮아 있고 근데 실생활에서의 저는 마두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나 싶고 그 선물 이따가 잘 받겠습니다. 주변에서 아벨 씨가 보기엔 어때요? 닮은 점이 정말 전혀 없어 보여요? 아니 되게 어릴 때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너무 어릴 때는 못 봤지만 20살 때 최준영 배우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소신이 있고 그 자기의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는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상이가 사람들한테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되게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순수해 보이고 뭔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준영 배우랑 좀 비슷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다룰 수 있어도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닮아 있네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앞쪽에 계신 분. 저는 네 분께 모두 질문 간단하게 하나씩 있는데요. 우선 감독님께 두상이가 이불 속에서 혼자 울면서 핸드폰 볼 때 보면은 원래 쓰던 와이파이 말고 뚜뚜뚜 그 와이파이가 새로 생겨 있어요. 근데 그 뭔가 설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생략된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관한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다른 상희 배우님 포함해서 두 배우님, 세 배우님께는 와이파이 같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아마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 부분까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사실 편집된 게 있어요. 원래 이야기에서 편집된 건 뭐냐면 두상이가 이제 와이파이를 공유를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비번을 걸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와이파이를 사서 설치를 해요. 인터넷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만든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좀 사족 같아서 사실 빼버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두상이가 마지막에 떠나고 난 자리에 그녀를 그리워할 때 이렇게 와이파이 문득 뜬 와이파이를 보면서 그리워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뚜뚜뚜뚜뚜는 사실 그녀가 남긴 와이파이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에피소드가 사라지면서 그 뒷부분의 어떤 의미는 사실 약해졌죠. 근데 어떻게 또 되게 디테일하게 보셔서 또 그것까지 또 질문 주실 줄 몰랐네요. 네. 새 배우께는 와이파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방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와이파이는 진짜 말 그대로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또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착각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 영화 사랑 이야기인데 남녀라는 소재로 사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인물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인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랑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저도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쉽게 끊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없으면은 와이파이는 그런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 어떤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와이파이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게? 아니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이파이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소통의 창구를 트게 되는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뭐 각자 나름의 이렇게 로망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과정이고 그런 게 그냥 각자들의 사랑인 거지. 와이파이는 그냥 뭐 소통이죠. 소통.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와이파이 같은 사람. 이 영화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사랑이 와이파이냐 껐다 켰다 하게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와이파이 같은 사람 되게 광역 느낌인가? 그러니까 되게 공유할 수 있고 이름도 계속 바꿀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고 어떤 관계라는 게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 뭐 애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에서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비밀번호가 있으면 우리끼리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사족 같아서 뺐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녀가 남긴 그 와이파이의 이름이 있고 처음에 주상이가 와이파이 이름 계속 바꾸면서 그녀를 막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의 시그널일 수도 있고 신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오히려 말이 죄송해요. 말을 잘 못하겠는데 네, 질문 감사합니다. 포스터가 하나 더 남았어요. 이 포스터 마지막 한 분께 상의변이나 질문 주세요. 어려운 과제를. 가운데 네, 카메라 주고. 네. 저는 그냥 영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두상이가 그 영화 중간에서 여자 가슴을 만져봤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아벨 배우께서 그 연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녀가 원래 그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재미를 위해서 그냥 연출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역시 이제 저희가 종종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다들 아실지 몰랐어요. 저는 그 육교에서 술 취해갖고 그냥 한두 마디 나누는 거를 가지고 이 그냥 쿠키 영상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왜냐면 이게 집중해서 봐야 사실 쿠키 영상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구나는 걸 아는데 대부분의 관객들이 되게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사실. 그리고 그 답변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둘이 과거에 한번 이렇게 스치듯 한번 만나서 그냥 쓱 잊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몇 년이 지난 뒤에 우연히 술을 먹고 술 기억에 난 추억들인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되게 두상이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
뭔가 가슴 아프면서도 또 뜻깊은 추억이었을 것 같고 또 그녀 입장에서도 뭔가 당황스럽고 뭔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작은 알맹이 같은 뭔가 하나를 남기고 둘이 어떤 만남이 있다 사라진 건데 그게 각자가 갖고 있는 마치 또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첫사랑의 어떤 추억들이 그냥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런 좀 장치 같은 나름의 에피소드 하지만 그냥 2시간 내 어떤 일반 서사에는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 그거를 좀 뒤로 빼서 그냥 크레딧 넘어가고 이렇게 짧게나마 보여드리면 좀 그래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성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더 많은 분들 질문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 개봉 이후의 관객이라 더 소중한 관객 여러분들이죠. 저도 지난해 극장으로 발걸음 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씨부터 할까요? 네, 저도 초대받아서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그 영화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뭐 주변에 친하신 분들이나 소중한 분들께 영화 한번 같이 보자고 소개해주면 어떨까. 이 영화 다시 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첫 주입니다. 개봉 첫 주에 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좀 꽤 오래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리를 계속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 영화가 좀 유쾌하게 만들었는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유쾌한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영화를 찾고 계신다면 또 우리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오랫동안 관객들을 만날 수 있고 네,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오늘 또 이렇게 상희 배우님도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영화에 대해서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되게 자세한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가볍게 보면은 참 이렇게 뭔가 스펙타클한 영화는 아니지만 보면서 소소한 공감대와 유머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대화하면서 또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부 게스트 상희 배우님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GV를 진행한 게 처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좀 뭔가 또 그 전주와는 다르게 뭔가 또 느낌이 뭔가 또 새롭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두 배우, 이 세 배우님 또 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저희 영화는 사실 지금 오늘도 많은 질문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 깨알 같은 그 집중도를 보이면서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또 처음에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영화는 그냥 제목처럼 이게 샘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바다처럼 깊고 넓지도 않고 이게 그냥 작고 얕은 영화니까 그냥 샘처럼 그냥 봐주세요. 재미있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막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런 되게 작은 영화는 또 그냥 그렇게 보는 대로 또 의미가 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 영화들 되게 골머리 썩으면서 막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영화들 많이 있는데 저희 영화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나중에 12월 24일에 연인들과 함께 혹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보지 말고 다 같이 공유해서 다 같이 보면 좋잖아요. 저도 보고 싶고요. 12월 24일에. 네. 그러면 그때 크리스마스 날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달려주신 이사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은서 기자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